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이 흉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평소와 같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 근데 그날따라 아내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씻고 TV를 보는데도 안절부절하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냐고, 나한테 할 말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가 친구 은숙이와 함께 용한 무당이 있다고 해서 같이 갔다고 했다. 아내는 점괘를 다 보고 나오려는데 무당이 너희 어머니 얼마 전에 가슴 아파서 입원했지? 라며 말했다고 했다. 실제로 한 달 전에 장모님은 협심증으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셨다. 그리고 그 무당은 말을 이어갔다. 너희 어머니한테 백호살이 들었어. 흉살 중에 흉살이야. 근데 하필 네가 상문살이 들었어. 어머니한테 잘해. 너 그러다 상복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너무 침침해서 아내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데 그 무당이 다시 말을 했다. 사람 하나 살리려고 그러는 거라며 복채 안 받을 거니까 앉으라고. 그렇게 무당은 흉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1년 동안 가족 모두 결혼식, 장례식에 절대 부정타니 절대 가지 말고 했다. 정 가야 한다면 팥과 소금을 가져야 하고 집에 오면 꽃게가 든 음식을 꼭 먹어야 된다고 했다. 그렇게 해야만 상가집에서 붙은 귀신을 떼어낼 수 있다며 얘기를 해주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무당이 한 가지 더 말해줬는데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어머니와 바다 건너 섬에서 하룻밤 자고 오라는 신신당부였다. 만약에 1년 동안 어머니한테 귀신이 몸에 붙어도 바다를 건너가면 힘이 약해진 귀신을 떼어낼 수 있다는 게 무당의 말이었다. 그래서 1년 내내 가족들은 결혼식과 장례식을 될 수 있으면 피했으며 꼭 가야 한다면 팥과 소금을 가져갔다. 문제는 꽃게였는데 우여곡절 끝에 24시간 해물 순두부집을 찾았다. 해물 순두부에 있는 꽃게를 먹고 짬뽕 안에 든 꽃게까지 먹었다. 그거를 먹으면서 어떻게든 1년 동안 해결을 해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1월이 되었다. 그런데 아내가 다시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말하기. 그 무당이 어머니를 데리고 바다 건너 섬에 갔다 오라고 했었는데 라고 말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까우면서 바다 건너에 있는 강화도 펜션에서 하루 자고 오기로 했다. 막상 강화도에 오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바다도 보니까 기분도 좋았다. 저녁이 되면서 회무침과 돌게장 정식을 다 같이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는 중 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장모님과 같이 화장실에 갔다. 그렇게 장모님이 화장실에 다녀오셨는데 뭔가 이상했다. 엄마 눈이 왜 그래? 아내가 말했다. 내 눈이 어때서? 장모님이 말했다. 화장실에 다녀온 장모님을 보니 왼쪽 눈 흰자가 안 보일 정도로 새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었다. 주말이라 근처 병원은 다 문을 닫는 바람에 다시 바다를 건너서 급히 병원으로 왔다. 의사는 재채기를 심하게 하거나 고혈압이 심하면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장모님은 아무런 증세가 없으셨던 분이다. 엄마 화장실에서 무슨 일 없었어? 아내가 물었다. 이상한 일은 없었는데. 이상한 사람은 봤어. 아니 덩치 커다란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흔들흔들거리면서 오고 있는 거야. 얼굴을 봤더니 괴상하게 립스틱을 바른 채 나를 보면서 휘익거리면서 웃는 거야. 그리고 다시 화장실에 나왔지. 그렇게 다시 강화도로 돌아온 우리 가족들은 잠에 들었다. 그러나 아내는 잠을 자지 않은 채 그 여자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엄마가 본 그 여자 누굴까? 술 취한 여자겠지라고 생각하며 잠을 청해보지만 뭔가 찝찝한 마음은 여전했다. 그래서인지 그날 생전 처음으로 바위에 눌렀다. 며칠 후 다행히도 장모님의 눈은 멀쩡지셨다. 얼마 후 퇴근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외숙모가 돌아가셨다며 같이 장례식장에 가자고 전화가 걸려왔다. 그 말을 듣고 퇴근을 하자마자 아버지를 태워서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다. 그날 아버지는 취하시도록 술을 드셨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네 집에서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술 취한 아버지를 모시고 차를 타고선 일산에 있는 아파트에 도착한 시간은 1시였다. 취한 아버지를 모셔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데 어떤 여자가 머리를 늘어뜨리고 엘리베이터 벽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 서 있는 것이었다.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서 들어가는데 그 여자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러더니 엘리베이터 문 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때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났다. 장례식장에 팥과 소금을 안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재빨리 1층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에 내린 뒤 곧바로 그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팥은 없었는데 다행히 소금이 있었다. 소금을 사서 몸에 뿌린 후 내 몸에도 뿌렸다. 그랬더니 그나마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발길을 옮겨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는데 아직도 엘리베이터에 그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선 이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멘붕이 와서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셔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너무 무서워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18층 버튼을 눌렀다. 너무 무서웠지만 귀신인지 사람인지 봐야겠다는 생각에 여자를 쳐다보려고 하려는데 거울에서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거울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가 계속 웃고 있었는데 립스틱을 마구 칠하면서 웃고 있었다. 장모님이 강화도에서 본 여자가 똑같은 생김새였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소금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그 여자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서 13층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는 13층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내리는 동안 숨죽이고 쳐다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닫히던 그 순간 갑자기 뒤돌아보더니 내 왼쪽 눈을 가리키면서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13층에 여자 내릴 거 봤어요? 라며 물어봤다. 무슨 여자? 그 층엔 노부부가 살아 아들 내외는 해외 가서 젊은 여자가 올 리가 없어. 라고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리고 얼마 후 13층 노부부의 할아버지가 풍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병마를 옮기는 살이었을까?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는 꽃게는 빨갛고 뾰족하고 짠말의 개는 귀신을 쫓는다는 썰이 있다. 과연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두 번째 이야기, 공수부대. 우리 부대는 낙하산을 이용해 기습 침투해서 적의 허리를 끊는 공수부대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낙하산 훈련을 진행하는데 그날도 마침 훈련을 하는 전날이었다. 훈련 전날에는 부식 창고가 남아있지 않는다고 하자 컵라면, 초코빵, 건빵 등을 마구 먹는다. 왜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언제든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낙하 훈련이었기 때문에 무사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의 부대는 이런 전통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여느 때 철원배가 터지도록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당시 내 계급은 상병이어서 낙하 훈련 경험이 7회 이상이라는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첫 훈련 때보다 긴장되는 밤이었다. 근데 갑자기 자는데 가위에 눌리는 느낌이 들었다. 가위를 풀려고 발가락을 움직여봤는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슬며시 눈을 떴는데 관물대 위에 새하얀 정장, 새하얀 구두를 신고 하얀 중절모를 쓴 남자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가 들어온 줄 알고 야 너 누구야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라며 소리를 쳤다. 그러자 꼬마 아이는 너나 보여? 내가 보이는 거야? 라며 물어보았다. 내가 어떻게 들어왔냐고 하자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 웃고 있었다. 그리고 잠에서 깼다. 꿈을 꾼 거였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였다. 뒤숭숭한 마음에 담배를 피우려고 밖으로 나갔다. 불을 붙이려는 그 순간 다시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상하다 싶어서 주변을 봤더니 이번에는 새까만 정장에 까만 구두에 까만 중절모를 쓴 어린 아이가 웃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담배를 떨어뜨리면서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라며 계속 웃고 있었다. 그때 기상나팔 소리가 들렸다. 모든 게 다 꿈이었다. 깼다고 생각했던 것도 꿈속이었다. 기이한 꿈에 일어난 후에도 계속 찝찝한 느낌이 들었지만 훈련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근데 후임 한 명이 잠을 잘 못 잤는지 계속 눈을 비비고 있었다. 나는 후임에게 왜 그런지 물었는데 후임이 사실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다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 관물대 위에 하얀 정장에 하얀 구두, 하얀 중절모 쓴 꼬마 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웃으면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나는 너무 놀라 하얀 정장 입은 꼬마라고 혹시 까만 정장 입은 아이도 봤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후임이 어떻게 알았냐고 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너무 놀라서 그날 아침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멍했다. 왜 하필 이 꿈이 낙하산 훈련 전날 이런 꿈을 꿨는지 찝찝하고 이상했다. 복잡한 머릿속에 연병장에 집합을 했다. 곧 이어서 소대원의 낙하산과 군용 트럭 2대가 왔다.
트럭 한 대는 낙하산을 싣었고 또 다른 트럭 한 대는 소대원들이 탔다. 출발하기 전에 소대원들끼리 하는 얘기를 듣게 된다. 뭐 하얀색 정장, 뭐 검은색 정장, 너도 봤다고? 이런 얘기들이 웅성웅성거렸다. 다들 목격한 듯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까 같은 침상에서 자는 9명의 소대원 모두가 똑같은 꿈을 꾼 것이다. 이제는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꿈으로 생각한다는 행정과가 보급을 담당하는 행정보급관님을 찾아가 말했다. 저희가 어제 이상한 꿈을 꿨는데 모두 같은 꿈을 꿨다고. 훈련을 받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 생각한 행보관님은 잔말 말고 트럭에 탑승하라며 말씀하셨다. 울자겨자 먹기로 트럭에 탄 후 비행장으로 향했다. 모두 같은 꿈을 꾼 9명의 소대원들은 불안불안했다. 비행장으로 향하는 좁은 산길이 마치 죽으러 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5km쯤 이동했을 무렵 2대의 트럭이 멈춰섰다. 그리고 행보관이 달려오시더니 니네들 같은 꿈 꿨다고 했지? 일단 내려 다른 트럭 바퀴 탄다. 라고 말했다. 행보관님은 낙하산을 싣은 트럭과 바퀴 타게 했다. 트럭을 바퀴 탄 후 다시 출발했다. 그런데 그때 점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비가 오면 낙하 훈련이 취소된다. 그제서야 소대원들 모두 긴장이 풀렸는지 잡담도 하고 기분이 풀어졌다. 그때 방금 전까지 타고 있던 트럭이 시동이 꺼지고 바퀴가 헛돌면서 그대로 옆으로 쿵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다. 실려있던 낙하산은 사방으로 떨어지고 나무에 걸려서 찢어졌다. 이 모든 상황에 너무 놀랐다. 만약에 행보관님이 바꿔 타라고 지시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저기 튕겨져 나간 낙하산의 모습이 우리 소대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후 3일 뒤 휴가를 나와서 본가에서 잠을 자다가 깨 물을 마시러 나갔는데 거실 소파에서 그때 하얀 정장을 입은 아이가 또 앉아 있었다. 그 아이는 나를 쳐다보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거봐 내가 알겠다고 했지? 이렇게 말했다. 결과를 알려주고 그 꼬마는 보이질 않았다. 19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사고 소대원들을 부른 행보관님은 군 생활 30년 만에 이런 적 처음이라면서 꿈사고 관련 이야기는 전역할 때까지 함구해 달라고 신신당부하셨다. 세 번째 이야기, 신축빌라. 때는 2002년, 약 20년 전 이야기다. 그 당시에는 취업준비생이었는데 운 좋게 금방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 근데 집과 직장하고 거리가 멀어서 직장 근처 자취방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벼룩시장 같은 생활정보지에서 부동산 정보를 살펴보는데 마침 눈에 딱 들어온 문구가 보였다. 가평 신축 빌라 전세 3천만 원이 보였다. 당시 저 가격에는 매우 저렴했다. 계약을 하기에 모든 조건이 완벽해서 생각도 할 틈도 없이 바로 전화를 걸어서 주인분과 약속을 잡아고 신축 빌라를 찾아갔다. 중년 부부가 나오셔서 3층의 그 집을 보여주셨는데 넓고 깨끗한 거실에 완벽한 테라스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집이었다. 그래도 확인할 겸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입주 6개월 만에 집을 내놓으셨길래 왜 6개월 만에 나가시는 거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집 주인은 당황을 하면서 우리 부부가 해외로 발령이 나서 급하게 이사를 가는 거라고 대답을 했다.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고민할 것도 없이 속전속결 계약을 했다. 그렇게 이사를 와서 첫 자취에 설렘 가득으로 눈을 딱 감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누가 이 시간에 이렇게 떠들지라고 생각하며 별대수롭지 않게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신축 빌라 1층, 2층에는 입주자가 없었다. 이 건물에는 나 혼자 있었다. 내가 무슨 소리 들은 거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 밖에 누가 지나갔다. 히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무서웠지만 확인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눈을 떠서 딱 봤는데 단발머리 소녀가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양손을 턱에 기대고 나를 보면서 히히 웃고 있었다. 그대로 겁에 질린 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서서 내 앞으로 걸어왔다. 내가 재빨리 불을 켜니까 소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안정시키고 피곤해서 꿈을 꿨다고 생각을 하고 불을 켜둔 채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집들이 때문에 친구들을 불렀다. 어제 일은 잊고선 친구들과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장이 열린 시장에 갔다가 눈에 토끼가 들어왔다. 너무 귀여웠다. 그래서 토끼 2마리를 사서 집에 와서 베란다에 두고 친구들과 맥주를 먹으면서
재미있는 밤을 보내다가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잠에 깨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다. 친구 중 한 명이 괜찮냐고 물어봤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토끼를 밥을 주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는데 토끼가 하룻밤 만에 2마리 모두 죽어 있었다. 그렇게 다들 토끼를 보고 있는데 아까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봤던 친구가 전날 밤 꿈을 얘기해 주었다. 어떤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침대에서 양손을 턱에 기대고 웃으면서 너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누구냐고. 그랬더니 내가 함께 있는 게 싫다는 듯 밀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혹시 이 토끼도 걔가 죽은 거 아닐까? 네 옆에 있는 게 싫어서? 그 뒤로도 꿈에서 계속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 꿈에서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자주 나타나 머리카락을 만져서 깨운다거나 발목을 잡는다든지 어떤 날은 웃으면서 미친 듯이 거실을 뛰어다녔다. 그래서 나는 갈수록 더 정신이나 육체가 지치고 쇠약해졌다. 어느 날은 자다가 눈을 떴는데 너무나 술이 마시고 싶어서 냉장고에 가서 소주를 병째로 마셨는다. 그때 엄청난 쾌감을 느꼈다. 원래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술에 대한 갈증은 점점 커지고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게 됐다. 점점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꾸역꾸역 힘든 날들을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 어두운 밤에 달빛이 비치는 강에 배 한 척이 떠 있는데 무엇인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의지와 상관없이 발이 움직이면서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배 타지 마. 라는 소리가 들려 멍하니 있었는데 갑자기 방울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방울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에서 깼다. 그런데 꿈에 들었던 방울소리가 요동치고 상여소리도 같이 들리며 점점 소리가 커졌다. 그런데 이제는 베란다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며 가까이 오기 시작했다. 가위에 완전히 눌러버렸다. 몸도 안 움직여지고 눈도 안 떠지고 소리도 안 나와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끝나는구나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문 좀 열어봐. 그 쾅쾅거리는 소리에 가위에 풀렸다. 온몸이 녹초가 되어서 힘겹게 현관문을 열어더니 창백한 얼굴로 친구가 찾아왔다. 그렇게 둘은 껴안고 한참을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 밤에 어떻게 왔냐며 물어보았다. 그러자 친구가 자고 있는데 발신자 번호 제한으로 문자가 하나 왔다고 했다. 그 문자는 혜주한테 빨리 가봐 라고 적혀져 있었다. 우리 집에 오기 전 친구는 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았다가 끊었다가 하더니 이내 안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친구는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그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가평에 있는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문제의 문자 메시지를 들여다보면서 문자는 누가 보냈을까 얘기를 나누었다. 이제 그 일까지 겪은 후 이 집에 있기가 싫어서 간단하게 짐을 챙겨서 친구네 집으로 갔다. 다음날 해가 밝자마자 주인 집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겨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줌마는 태어나기 2년 계약인데 6개월 못 살고 나가면 전세금을 못 준다면서 대신 살 세입자라도 데리고 오던가라고 뻔뻔하게 답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생활정보지에 가평 신축 빌라 전세 3천만 원라는 공고를 올렸다. 얼마 있지 않아 연락이 와서 계약을 마쳤다. 다행인 게 새로운 세입자는 건장한 남자 3명이었다. 그때 꿈에서 타지 말라고 외치던 목소리는 외할머니였던 것 같다. 살아생전에 나를 그렇게 예뻐하셨다. 아마도 저승 가는 것도 막아주시고 문조도 외할머니가 도와주신 게 아닐지 생각해본다. 그 집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네 번째 이야기, 친구의 손을 잡은 것. 얼마 전 친구와 여행을 갔을 때였다.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맛집도 가서 맛있게 먹고 했더니 밤이 돼서야 숙소로 돌아왔는데 기절하듯이 피곤해서 우리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렇게 잘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냉장고에 가서 물을 먹고 친구를 봤는데 생전 처음 보는 희한한 자세로 자고 있었다. 마치 꿈속에서 얼차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열중셔 자세로 자고 있어서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에 친구 팔을 잡았는데 못 만질 거라도 만진 것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친구가 일어났다. 갑자기 왜 팔을 만지고 그래? 친구가 말했다. 팔 저릴까봐 자세 고쳐주려고 한 거지. 넌 왜 뒷짐을 자고 자냐? 라고 내가 얘기를 하자 친구는 표정이 확 굳어졌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던 친구가 사실 내가 그렇게 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친구는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혼자 자랐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다. 당시 초등학생 1학년이었던 친구는 언제나처럼 학교가 끝나면 과자 먹을 생각에 신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해서 가방 앞주머니에 열쇠를 꺼내서 현관문을 여는데 평소와 다르게 부드럽게 열렸다. 엄마 왔나 보다 생각하고 현관문을 닫았다. 근데 불 꺼진 거실이 퀭하고 고요했다. 엄마가 아직 안 오셨나 하고 평소처럼 간식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컵라면에 물을 붓고 꽃갈 모양의 그 과자를 뜯어놓고 학습지를 챙겨서 거실 탁자에 세팅을 했다. 학습지를 그냥 풀기에는 심심해서 가장 좋아하던 최애 비디오를 틀었다. 최애 비디오는 예쁜 언니가 나와서 동요를 불러주는 영상이었다. 친구가 항상 틀어놨던 동요 비디오였다. 한 손은 꽃갈 과자를 끼워넣고 먹으면서 즐겁게 따라 부르면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잘 나오던 영상이 멈췄다. 근데 그 시선이 마치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너무 놀라서 숨이 콱 막힌 채 영상을 바라보는데 멈춰있던 영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화면 속 목소리가 점점 소름 끼치게 들렸다. 엄마 손가락 어디 있나? 그리고 화면 속 언니의 손가락이 갑자기 꺾였다. 두두두 마구마구 꺾였다. 무서워서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 그때 갑자기 아기 손가락 어디 있나? 이라면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기익 들려왔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다. TV 속 목소리가 아기 손가락을 찾고 있었는데 지금 내 손가락을 찾고 있나 잡히면 이대로 죽는 건가? 차마 움직이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영상이 갑자기 뚱 멈추고 고요해졌다. 그러더니 화면 속에 손가락이 사라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생각을 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과자 봉지 안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친구 손을 확 잡아 당겼다. 친구는 그 손을 뿌리치고 비명을 지른 채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겼다. 밖으로 나가야 했지만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 안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벌벌 떨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빨리 와 나 무서워. 친구가 말했다. 얘가 평소답지 않게 왜 이래 무서운 꿈이라도 꾸었어? 알아서 엄마가 빨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말했다. 엄마랑 통화 후 마음이 놓였던 친구는 엄마를 기다리다가 베개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 근데 갑자기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일어나서 엄마야 하고 물었더니 2, 3초 정적이 지나고 라고 대답하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심하고 잠이 들려는 찰나 끼익하면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손이 들어와서 친구를 안심시키듯이 오른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엄마가 빨리 와줬구나 안심을 하고 본격적으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손이 와서 왼손을 잡았다. 마치 양쪽에서 한 사람씩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양손을 확인하는 순간 TV 화면 속에서 사라진 하얀 두 손이 손목만 덜렁덜렁 친구의 손을 잡고 매달려 있었다. 친구는 정신을 잃고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퇴근 후 돌아오신 부모님이 기절한 친구를 보고 너무 놀라 뺨도 때리고 등도 쳐주고 물을 먹이고 해서 겨우 깨웠다.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는 부모님의 물음에 친구는 겁에 질려 대답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만 흘렀다. 겨우 진정이 돼서야 얘기를 해주었는데 엄마가 이런 말을 했다. 거실에 비디오 테이프는 왜 끄집어 나와 있는 거야? 그날 이후 이 친구는 잘 때마다 아무도 잡지 못하게 꼭 뒷짐을 지고 잔다고 한다. 친구의 손을 잡은 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5번째 이야기, 발목 귀신. 중학교 때 우리 가족은 40년 된 복도식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우리가 이사간 집은 엘리베이터 정반대에 있는 긴 복도의 가장 끝집이었다. 낡은 것도 문제지만 내 방은 복도 쪽은 창이 나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들여다보기 쉬운 구조였다. 어느 날은 늦은 시간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유독 아버지 귀가 늦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가 훌쩍 넘었다. 그런데 그 순간 창문을 보니 복도의 빛이 깜빡깜빡 보였다. 복도의 전등은 사람들이 지나가야 켜지는데 사람도 없이 멀리서부터 하나씩 켜졌다 하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가 잠시 후 깜빡깜빡하면서 켜졌다 그때 뭐지? 하면서 불현듯 생각이 있었다. 우리 집은 맨 끝이라 굳이 여기까지 올 사람이 없는데 그 사실을 깨달자마자 복도의 불이 깜빡깜빡
마구 꺼졌다 켜졌다를 빠르게 반복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몸을 숨기고 눈만 내밀어서 밖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무서웠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민 그 순간 잘린 발목이 복도를 마구 뛰어들고 있었다. 그래서 센서등이 미친 듯이 계속 빠르게 꺼졌다 켜졌다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자마자 바로 기절을 했다. 그렇게 졸도를 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다. 우리 집에 이웃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잘린 발목을 보고 내가 졸도한 사이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그걸 본 이웃 사람들을 구조에 나섰고 구급대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술에 취하신 아버지가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몸을 비틀면서 엘리베이터를 치고 있었다. 걱정된 이웃 주민들은 아버지가 뚝 떨어질까봐 억지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아버지를 끌어당겼는데 아버지가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를 모시고 구급차를 탔는데 구급대원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이웃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구조를 하신 거예요? 구해주신 분이 아버지 발목을 너무 세게 잡으셨네요. 상체를 끌어당겼다면 생길 수 없는 발목의 흔적이었는데 아버지의 발목은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 있었다. 나중에 이웃분들한테 들었더니 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모습을 보니까 문틈 사이로 보니 아버지가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밑으로 계속 쓰러졌다고 했다. 밑에서 누군가가 계속 잡아당기듯 했다는 것이다. 계속 쓰러지고 계속 올라오길 반복했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엘리베이터 귀신은 자기 발목을 찾고 있었던 거다. 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 타셨을 때 그 발목 귀신은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마침 아버지가 오자 발목 귀신은 아버지의 발목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